여러분, 오늘은 아주 흔한 사건 하나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있고 용의자가 있고 무엇보다 아직 아무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진짜 범인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먼저 사건 현장부터 같이 가보시죠. 경상남도 밀양의 남정출이라는 66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젊어서 30년 넘게 우편집 배원으로 일하신 분이라 지금도 걸음걸이 하나는 참 꼿꼿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몇 년째 똑같은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밤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시계처럼 새벽이 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진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급해서요. 한번 그 장면을 같이 떠올려 보실까요? 온 동네가 다 잠든 깊은 밤입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긴 완벽한 정적의 시간이죠. 방 안은 먹을 갈아 놓은 듯 캄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정출 어르신의 머릿속 한가운데서 아주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불이 난 것도 아니고 도둑이 든 것도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우리 몸의 가장 원초적이고 절박한 외침입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 올리고 따뜻한 이불을 걷어차고 시린 방바닥에 맨발을 내디디면서 어르신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셨답니다. 아이고,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마셨나? 아니면 저녁에 무심코 마신 그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문제였나? 그것도 아니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오줌보가 약해진 건가? 사실 이 장면은 남정출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바로 어젯밤 똑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깜깜한 방에서 더듬더듬 슬리퍼를 찾고 차가운 마룻바닥을 지나 반쯤 감긴 눈으로 화장실로 향하던 그 밤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힘든 건 그 다음입니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아도 한 번 달아난 잠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죠. 천장을 멀뚱히 바라보다 겨우 다시 잠들면 아침엔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쌓이면 낮에도 정신이 흐릿하고 자꾸 짜증이 나요. 밤잠 설치는 게 이렇게 하루 전체를 갉아먹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이 이걸 그냥 체념하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별 수 없지. 다들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마치 흰머리가 나고 무릎이 시린 것처럼 새벽에 깨는 것도 그냥 나이의 훈장이려니 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 체념, 이게 오늘 제가 뒤집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새벽 2시에 그 깨어남은요, 여러분 몸이 낡아서 고장난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몸이 아주 정직하고 정교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끝까지 들으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거예요. 다시 남정출 어르신께로 돌아가 볼게요. 방금 그 세 가지 걱정, 물이 문제인가, 나이가 문제인가, 오줌보가 문제인가, 사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떠올리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남정출 어르신,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방울도 안 드시기로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으셨거든요. 국도 저녁엔 안 드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수박도 저녁상에선 딱 끊으셨어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야 합니까? 물을 끊었으니 밤에 만들어질 오줌도 줄어야죠. 새벽에 안 깨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아주 정확하게 새벽 2시에 눈을 뜨셨어요. 그것도 찔끔이 아니라 변기에 앉으면 콸콸 거의 한 대접은 되는 양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건의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들어간 물은 확 줄였는데 밤에 나오는 물은 그대로다. 아니, 어떤 밤은 오히려 더 많았다. 입으로 들어간 양보다 새벽에 몸 밖으로 나온 양이 더 많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물이 없는데 오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사실 남정출 어르신은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겠다고 몇 년을 애쓰셨어요. 처음엔 당연히 물 탓인 줄 아셨죠. 그래서 저녁물을 끊으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엔 오줌보가 문제인가 싶어 약도 한동안 드셔보셨어요. 조금 나은가 싶다가도 이내 도로아미타불. 그 다음엔 남자니까 전립선인가 싶어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나이에 비해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의사도 고개를 갸웃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잠자리 머리맡을 높이면 좋다고 해서 베개를 두세 개씩 괴고 상체를 세워 주무셔 보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머리를 아무리 높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떠올려 보면 답이 나오죠.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다리에 있었으니까요. 엉뚱한 데를 아무리 높인들 진범이 숨은 곳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어르신은 성실하게 들리는 조언마다 다 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들이 하나같이 엉뚱한 용의자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범인은 저 아래 두 다리에 태연히 숨어 있는데 우리는 몇 년째 M1 물잔과 오줌보만 다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르신 같은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다들 게을러서가 아니라 진범을 못 찾아서 헛수고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범만 정확히 알면 그동안의 그 모든 헛수고가 아주 간단한 몇 가지 행동으로 싹 정리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형사처럼 이 오래된 오해들을 하나하나 벗겨봅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지점이 참 좋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말 놀랄 만큼 흔한 일입니다. 한 국제 배뇨 연구 자료를 보면 60이 넘어가면 10분 가운데 67분이 밤에 최소 한 번은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깬다고 합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숫자죠. 나이가 더 드실수록 이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주 많은 분이 남정출 어르신과 똑같은 밤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흔한 현상을 두고 늘 뻔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물 탓, 나이 탓, 오줌보 탓. 하지만 자연은요, 우리 몸이라는 이 놀라운 우주는 그렇게 뻔한 변명 따위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자연은 가끔 우리 상식을 완전히 배신할 만큼 엉뚱하고 기발한 논리로 움직이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결론을 미리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이 시에 그 많은 오줌을 만들어내는 진짜 이유는 잠들기 전에 마신 물 한 잔도 아니고 나이 들어 지친 오줌보도 아닙니다. 그 물의 진짜 출처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통 아래 달려있는 두 다리입니다. 네, 저도 압니다. 지금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으시죠? 방광에 찬 물이 다리에서 왔다고. 다리가 무슨 물탱크도 아니고 처음 들으면 코웃음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마치 노련한 물리학자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잠을 훨씬 깊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가지고 이 방을 나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진짜 형사처럼 이 사건을 파고들어 봅시다. 좋은 형사는 어떻게 합니까? 범인을 잡기 전에 먼저 용의자들을 쭉 세워놓죠. 우리 사건에도 오래전부터 지목되어 온 단골 용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용의자, 저녁에 마신 물과 국물입니다. 가장 많이 의심받는, 말하자면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용의자죠. 두 번째 용의자, 나이가 들어 약해졌다는 오줌보, 그러니까 방광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 남성분들이 특히 두려워하시는 전립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의자, 온몸에 물을 걸러내는 콩팥, 신장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용의자들을 한 명씩 붙잡아 놓고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정말 이 친구가 범인이 맞는지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짜 범인의 정체를 드러낼 겁니다.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먼저 제일 유명한 용의자, 저녁에 마신 물부터 신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친구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밤에 오줌 마려운 게 물 때문이지. 그럼 뭐 때문이냐? 물을 마셨으니 오줌이 나오는 거 아니냐? 지극히 상식적인 추리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형사는 상식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자, 증거 1번을 봅시다. 방금 우리가 만난 남정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이 용의자가 진범이라면 물이 사라졌으니 밤에 나오는 오줌도 함께 사라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줌은 그대로였죠. 이건 아주 강력한 무죄의 증거입니다. 범행에 쓸 도구를 다 치웠는데도 범행은 그대로 일어났으니까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어요. 에이, 낮에 마신 물이 밤까지 남아있다가 나온 거 아니냐?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생각보다 훨씬 부지런합니다. 깨어서 활동하는 낮 동안에는
마신 물을 그때그때 부지런히 오줌으로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낮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마신 물이 8시간, 9시간 뒤인 새벽까지 방광 안에 얌전히 고여 있다가 짠 하고 나온다. 이건 우리 몸이 일하는 방식과는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저녁에 마신 물은 완전히 무죄일까요? 여기서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무죄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공범 정도는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녁에 물을 아주 벌컥벌컥 많이 드시면 그중 일부가 밤에 나오는 오줌 양을 조금 보태주긴 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이걸 숫자로 한번 가늠해 볼까요? 밤새 여러분 방광을 채우는 전체 물의 양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저녁에 입으로 마신 물이 차지하는 몫은 넉넉하게 잡아도 서너 개 중 하나 정도, 그러니까 30에서 40% 남짓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60몇 %는 여러분이 저녁에 아무리 목이 타도 물을 꾹 참고 안 마셔도 여전히 어디선가 만들어져 방광으로 밀려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용의자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저녁에 마신 물. 이 친구는 진범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옆에서 거둔 공범, 그것도 아주 조무래기 공범이에요. 이 친구만 붙잡고 아무리 다그쳐봐야 새벽 2시의 진실은 절대 밝혀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세상 모든 의사와 건강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 유명한 조언이 하나 있죠. 저녁 6시 이후엔 물도 마시지 마라. 이 조언이 왜 반쪽짜리인지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아주 제대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일단 기억만 해두세요. 첫 번째 용의자를 풀어줬으니 이제 훨씬 더 뿌리 깊은 의심을 받는 다음 용의자들에게로 가봐야겠죠.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두 장기, 오줌보와 전립선입니다. 이 두 친구는 어떤 알리바이를 대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캐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오줌보를 신문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으세요. 나이가 드니까 오줌보가 늘어나고 약해져서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그래서 밤에 자꾸 깬다고요. 이 친구, 얼핏 보면 아주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형사의 눈으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짚어야 해요. 오줌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뭘까요? 오줌보는 물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줌보는 그냥 만들어진 물을 잠시 담아두는 저장 탱크예요. 집으로 치면 수돗물을 만드는 정수장이 아니라 그냥 물을 받아두는 물탱크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갈립니다. 우리 사건의 수수께끼가 뭐였죠? 밤에 오줌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물탱크는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탱크가 아무리 오래되고 낡았어도 없는 물을 스스로 만들어낼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줌보는 그 많은 물의 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물론 나이 든 오줌보가 아예 무관하냐? 그건 아닙니다. 탱크가 낡으면 용량이 조금 줄죠. 예전엔 300ml가 차야 신호가 왔다면 이제는 200ml만 차도 마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줌보는 여러분을 조금 더 일찍 깨우는 역할 딱 그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찍 깨우는 것과 그 많은 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줌보는 알람 시계지 물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의자도 진범 자리에서는 내려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용의자. 특히 남성분들이 밤마다 두려워하는 이름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오줌길이 좁아지니까 밤에 자꾸 화장실을 들락거린다. 이것도 아주 뿌리 깊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 용의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알리바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김해에서 전통시장 안에 조그만 반찬 가게를 하시는 하정임 어르신 올해 71이십니다. 새벽부터 나물 무치고 하루 종일 좌판 앞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남정출 어르신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밤이 심한 되면 어김없이 깨서 한 대접씩 시원하게 쏟아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하정임 어르신에게는 전립선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애초에 전립선이라는 장기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남성분들과 똑같이, 아니 어떤 통계에서는 여성분들이 밤에 더 자주 깬다고 나옵니다. 자,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전립선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면 전립선이 없는 여성분들은 이 사건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겪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전립선은 진범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립선은 오줌기를 좁혀서 남성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조금 더 자주 화장실에 가시게 만드는 회방꾼 정도는 됩니다. 공범은 맞아요. 하지만 새벽에 그 많은 물을 만들어낸 주범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용의자, 콩팥, 신장이 있죠. 이 친구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밤에 그 많은 오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신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은 현장에서 직접 손을 움직인 실행범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신장은 왜 하필 새벽 2시에 갑자기 미친 듯이 오줌을 쏟아냈을까? 누가 시켰을까? 신장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폭주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내린 진짜 배후,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진범입니다. 자, 단골 용의자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물은 조무래기 공범, 오줌보는 알람시계, 전립선은 회방꾼, 신장은 시키는 대로 움직인 실행범. 하나같이 진짜 배우는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새벽 2시에 신장에게 폭주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금부터 진범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직접 그 진범의 존재를 몸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한 실험 하나만 같이 해보시죠. 지금 앉아 계시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서 계셔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쉽죠? 이제 여러분의 온 신경을 발바닥과 발목, 종아리로 내려 보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냥 딱딱한 바닥을 밟고 서 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무자비한 힘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몸속의 모든 물을 아래로 지구 중심을 향해 사정없이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바로 중력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짚고 갈게요. 우리는 평생 이 중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중력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은 내 몸속의 물이 이 중력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안 보이는 거예요. 과학의 역사가 늘 그랬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목성 곁을 도는 작은 위성들을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은 하늘이 완벽하게 도는 줄로만 알았어요.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왜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안 떨어지느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여겼고요. 위대한 발견은 늘 이렇게 다들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을 다시 한번 삐딱하게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착각을 해왔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몸을 아주 단순하게 봤습니다. 심장은 그냥 피를 짜는 펌프, 콩팥은 그냥 오줌 만드는 기계. 이 부품들이 알아서 척척 돌아간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몸속을 물리학자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정교한 감지와 신호와 균형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물의 수위를 재고 콩팥에게 명령을 내리고 중력과 밀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오늘 여러분이 얻어가실 게 단순히 밤에 화장실 안 가는 요령만이 아니었으면 해서요. 내 몸을 신비한 무언가로 두려워하는 대신 물리법칙이 또박또박 작동하는 하나의 우주로 바라보는 눈, 그 눈을 한번 뜨고 나면 세상이 참 다르게 보입니다. 새벽 2시에 그 사소한 불편함 하나에도 이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칙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그 법칙을 좀 더 실감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좀 더 실감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의 몸을 뼈와 살덩어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이 가득 찬 커다란 가죽 부대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가죽 부대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든 물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당연히 아래로 쫙 쏠리죠. 발목쯤에 커다랗고 물렁한 물주머니가 하나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 계신 매 순간 그 주머니 안으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쉬지 않고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증거는 여러분 몸에 이미 남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양말을 벗어보세요. 발목에 양말 고무줄 자국이 벌레께 움푹 파여 있죠. 젊고 건강한 분들도 예외가 없어요. 그 자국이 뭘까요? 하루 종일 중력과 싸우다 진 물이 여러분 발목살 속에 고여서 남긴 흔적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물이에요. 이게 잘 안 그려지시면 지금 당장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페트병에 물을 반쯤 담아서 손에 쥐어 보세요. 그 병을 똑바로 세우면 물이 어디에 있죠? 바닥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병 아래쪽 벽은 그 물무게에 눌려 팽팽하죠. 그런데 그 병을 옆으로 눕히면요. 물이 쫙 퍼지면서 한 군데를 짓누르던 그 압력이 스르륵 사라집니다. 우리 몸이 딱 이 페트병이에요. 서 있으면 물이 발쪽 바닥에 눌러앉아 발목벽을 팽팽하게 짓누르고 누우면 그 압력이 사라집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물, 똑같은 몸인데 세우느냐 눕히느냐에 따라 물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차이 하나가 새벽이시의 그 모든 소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당에 물 주는 고무 호스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호스 끝을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물이 쫄쫄 나오죠. 그런데 그 끝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면 갑자기 힘이 빠져서 물이 잘 안 나옵니다. 높이 차이가 물의 힘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 물기둥도 똑같습니다. 서 있을 때 1.5m짜리 높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그 압력이 발쪽 실핏줄을 얼마나 세게 짓누를지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밤에 심장이 신장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장면은요. 저는 댐을 떠올리면 딱 맞더라고요. 댐에 물이 평소보다 너무 많이 차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둑이 무너지기 전에 관리자가 방류 밸브를 활짝 열어 물을 아래로 콸콸 흘려보내죠. 새벽이시 다리에서 올라온 물로 심장이라는 댐이 위험할 만큼 차오르자 심장이 신장에게 방류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당장 밸브 열어라. 이러다 넘친다. 신장은 충실한 관리자처럼 밸브를 열고 그 물이 오줌이 되어 방광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이렇게 정교한 댐 관리가 매일 밤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몸은요, 아주 정교한 배관 시스템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굵은 관을 타고 쭉 내려가서 발끝에 이르면 눈에도 안 보일 만큼 가느다란 실핏줄에 도착합니다. 이 실핏줄 벽은 미세한 그물망처럼 생겼어요. 영양분과 산소가 이 그물을 빠져나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이 배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속 물기둥의 높이 차이가 거의 1.5m에 이릅니다. 물기둥이 1.5m면 그 맨 아래에서 받는 압력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이 압력을 어려운 말로 정수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물이 자기 무게로 아래를 짓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힘이 발목 쪽 실핏줄을 꾹꾹 짓눌러요. 결국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한 물, 그러니까 피에서 맑은 물 성분만 실핏줄 그물망을 비집고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새어나간 물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은 절대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 물은 여러분의 종아리와 발목, 발등 살 사이사이에 슬금슬금 고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고이고 고인 여분의 물이 성인 기준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500에서 700ml입니다. 페트병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만큼의 물이 여러분 두 다리 속에 조용히 숨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친구가 우리가 그토록 찾던 진범입니다. 다리에 고인 물, 그리고 그 물을 그리로 몰아넣은 중력. 자, 진범을 잡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이 물이 어떻게 하필 새벽이시에 오줌이 되어 우리를 깨우는가? 범행 수법을 밝혀야죠.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백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다리에 물이 그렇게 많이 고인다면서 왜 낮에는 아무 일도 없을까? 왜 하필 밤에만 난리가 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진범의 수법이 완전히 이해가 돼요. 낮 동안엔요, 물이 계속 아래로만, 그러니까 다리로만 내려갑니다.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쭉 눌러주고 있으니까요. 물은 그저 얌전히 발쪽에 쌓이기만 할 뿐 심장 위쪽 방으로 왈칵 몰려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심장이 놀라 비상신호를 보낼 일도 없죠. 게다가 낮에는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화장실도 가고 땀도 흘리고 물을 마시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진범은 낮 동안엔 아주 조용합니다. 소동은커녕 그저 두 다리의 실탄을 차곡차곡 쟁여놓기만 해요. 500ml, 600ml, 하루 종일 묵묵히 물을 모읍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발이 좀 무겁고 양말 자국이 파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 느끼세요.
진범이 얼마나 얌전한 척을 잘하는지 낮에는 도무지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이 녀석이 본색을 드러내는 건 오직 한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눕는 순간이에요. 그전까진 다리에 갇혀있던 그 물이 몸이 수평이 되는 그 찰나의 갈 길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순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실까요?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눕는 순간 물리학의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똑바로 세워져 있던 여러분의 몸이라는 배관이 이제 수평으로 눕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무시무시하던 1.5m짜리 물기둥의 높이 차이가 순식간에 거의 0으로 사라집니다. 다리 쪽 혈관을 짓누르던 그 엄청난 압력이 씻은 듯이 없어져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오르막을 낑낑대며 기어오르던 물이 갑자기 평평하고 매끄러운 빙판길을 만난 거예요. 이제 물은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리살 속에 웅덩이처럼 갇혀있던 그 500, 600ml의 물이 슬슬 혈관과 림프관으로 스며들어 평평해진 몸을 타고 가슴 쪽 심장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다리에 갇혀있던 이 물이 심장 앞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 스위치를 탁 켜듯 1초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실핏줄과 살 사이 미세한 틈을 비집고 흐르는 이 느린 물의 여정은 대략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려요. 자, 그럼 간단한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밤 11시나 12시쯤 불을 끄고 이부자리에 누우셨다고 해볼게요. 다리에서 출발한 이 거대한 물의 파도가 마침내 심장에 도착하는 시각은 언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무렵이에요. 소름이 좀 돋으시죠? 남정출 어르신이, 하정임 어르신이,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밤 눈을 뜨는 바로 그 시각. 그 시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물리학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새벽 2시, 여러분의 뇌는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온몸의 근육은 축 늘어져 있고 숨소리는 고르게 오르내리죠. 그런데 몸속에서는요, 조용한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리에서 몇 시간에 걸쳐 스멀스멀 올라온 물이 마침내 심장의 오른쪽 방으로 왈칵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까지 얌전하게 정해진 양의 피만 돌리던 심장은 갑자기 밀려든 이 물벼락에 깜짝 놀랍니다. 심장 윗방의 얇은 벽이 마치 터지기 직전에 물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오랫동안 완전히 오해해왔던 심장의 놀라운 비밀이 깨어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심장을 그저 멍청한 펌프라고만 여겼습니다. 자동차 연료 펌프나 우물의 수동 펌프처럼 들어온 피를 짜서 내보내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라고요. 그런데 1981년 캐나다 퀸스 대학교의 한 연구진이 이 오해를 통째로 뒤집는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이분들이 뭘 찾아냈냐면요. 심장 윗방의 얇은 벽 속에 아주 특별한 세포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포들은 그냥 피를 짜내기만 하는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갑자기 많이 밀려들어서 심장벽이 풍선처럼 팽팽하게 당겨지면 그 당겨지는 느낌 자체를 감지합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특별한 신호 물질을 만들어 혈액 속에 뿌리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물질에는 심박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라는 좀 복잡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심장이 보내는 비상 신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이냐고요? 전혀요. 순전히 기계적인 원리입니다. 이 심장세포의 막에는 물리적인 힘을 감지하는 아주 미세한 용수철 같은 구조가 있어요. 피가 많이 들어와 벽이 늘어나면 이 용수철이 당겨지고 그 물리적인 당김이 화학신호로 바뀌면서 비상신호를 뿜어내는 공장이 가동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힘이 화학적인 명령으로 번역되는 거죠. 이 발견이 왜 그렇게 대단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장이 단순히 피를 뿜는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의 중앙혈관에 물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 수위를 스스로 재는 감각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심장이 뇌를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신장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심장은 우리 몸의 물 관리를 총괄하는 현장 소장인 셈이죠. 자, 이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집니다. 새벽 2시, 다리에서 올라온 물벼락에 심장벽이 팽팽하게 늘어났습니다. 심장은 즉시 비상 신호를 뿜어냅니다. 비상이다. 지금 중앙혈관에 물이 너무 많다. 이러다 둑이 터진다. 당장 밸브를 열어 물을 빼라.
이 신호는 혈액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가 온몸에 물을 걸러내는 정수장, 그러니까 신장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원래 우리가 밤에 잠들면 뇌의 아래쪽에 있는 아주 작은 기관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이 호르몬이 신장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주인님이 주무셔야 하니 물을 꽉 붙잡아 둬라. 오줌은 아주 진하게 조금만 만들어라. 그래야 화장실 안 가고 푹 주무시니까. 이게 정상적인 밤의 수면 모드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보낸 비상신호는요. 이 수면 모드 명령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짓밟아 버려요. 신장의 절수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리고 비상방류 모드로 시스템을 확 전환시킵니다. 신장 속 미세한 여과기들이 밸브를 활짝 열어젖히고 피 속의 묽은 물을 엄청난 속도로 걸러내기 시작해요. 신장은 갑자기 평소에 몇 배나 되는 거의 맹물에 가까운 오줌을 콸콸 만들어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순식간에 텅 비어있던 오줌보가 빠르게 차오릅니다. 오줌보 벽이 팽팽하게 늘어나고 그 팽창의 압력이 신경을 타고 척수를 거쳐 깊이 잠든 뇌를 쿵쿵 두드립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방광이 터질 것 같아요. 결국 남정출 어르신은 하정임 어르신은 무거운 눈을 번쩍 뜨고 어둠 속을 더듬어 화장실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건 파일을 덮기 전에 한번 정리해보죠. 여러분이 새벽 2시에 변기에 앉아 쏟아내는 그 맑은 물은 저녁 8시에 마신 보리차 한 잔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지난 14시간 동안 여러분이 두 발로 서서 지구의 중력과 싸우느라 종아리와 발목에 무겁게 쌓아둔 바로 그 물이에요. 수직의 세계에서 짓눌리던 물이 여러분이 누워 수평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중력의 굴레에서 풀려나 심장으로 밀려들면서 벌어진 순수한 물의 흐름. 그게 전부입니다. 진범은 물도 오줌보도 전립선도 아닌 중력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저도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우리가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훨씬 더 서늘한 뒷이야기가 남아있거든요. 이걸 아셔야 왜 이 밤의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 진짜로 이해가 되십니다. 첫 번째 뒷이야기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주 신비로운 청소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낮 동안 우리가 깨어서 생각하고 일할 때 뇌 세포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공장이 돌아가면 매연과 폐기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이 찌꺼기는 언제 치울까요? 바로 우리가 밤에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놀라운 장면을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요. 토대아포들이 스스로 자기 몸집을 60% 가까이 쪼그라뜨립니다. 그러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넓은 물길이 생겨요. 그 틈으로 맑은 뇌척수액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낮 동안 쌓인 독소와 찌꺼기를 싹 씻어내어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이 찌꺼기 중에는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 높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잠은 뇌가 자기 자신을 청소하는 아주 거룩한 시간인 겁니다. 이제 무서운 연결이 보이시나요? 바로 그 거룩한 청소가 한창일 새벽 2시에 다리에서 올라온 물 때문에 오줌보가 신호를 보내 여러분이 화들짝 잠에서 깨는 순간 이 대청소는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쪼그라들었던 뇌세포는 다시 부풀고 밀려들던 뇌척수액의 파도는 뚝 멈춰요. 물론 화장실 한번 다녀온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몇 년, 몇십 년 매일 밤 반복된다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하는 걸 그냥 어쩔 수 없는 뇌의 노화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뒤에는 수십 년간 매일 밤 화장실 때문에 뇌의 청소 시간을 조금씩 빼앗겨온 사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에서 뇌까지 이어지는 이 연결의 사슬을 한번 알고 나면 밤잠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참 어려워지죠. 두 번째 뒷이야기는 훨씬 더 즉각적이고 위험합니다.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수에서 혼자 지내시는 배순길 어르신 73이십니다. 이분이 작년 겨울에 아주 크게 다치셨어요.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화장실 문턱 앞에서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타일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신 거예요. 손목이 부러지고 하마터면 머리를 크게 다치실 뻔했습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드셔서 뼈가 약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 넘어지신 거라고. 그런데 진짜 원인은 또 물리학입니다. 몇 시간 동안 누워 계실 때 배순길 어르신의 피와 물은 중력이 사라진 평평한 공간에서 가슴과 머리 쪽에 넉넉히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고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그 1초의 순간 1.5m짜리 물기둥이 다시 생겨나고 중력이 또 한 번 사정없이 피를 다리 쪽으로 훅 끌어내립니다. 깨어있을 때라면 심장이 재빨리 더 힘차게 뛰고 혈관을 조여서 압력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깊은 잠에서 방금 깬 심장과 신경은 아직 멍한 상태입니다.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피가 아래로 쏠려버리면 뇌로 올라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뚝 끊깁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핑 도는 그 아찔함,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불러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을 오가다 미끄러지고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바로 이 순수한 물의 이동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넘어진 진짜 범인도 약한 뼈가 아니라 중력이었던 거죠. 자,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몸이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새벽 2시의 문제는 새벽 2시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전에 마신 물을 탓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건 시간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과 삶은 시간을 따라 길게 이어진 거대한 소시지 한 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새벽 2시의 사건은 그 긴 소시지를 아주 얇게 딱 한 장 잘라서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그 단면만 보면 방금 마신 물이 원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시지를 통째로 길게 펼쳐놓고 보면요. 진짜 원인은 12시간, 14시간 전에 있어요. 오후 2시, 여러분이 사무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일하고 계시던 그때, 혹은 좌판 앞에 논밭에 주방에 하루 종일 서 계시던 그때, 바로 그 시간 동안 다리에 차곡차곡 쌓인 중력의 빚이 밤새 조용히 저장되어 있다가 12시간 뒤인 새벽 2시에 이자까지 붙어 폭발하는 겁니다. 시간은 뚝뚝 끊어져 있지 않아요. 원인과 결과는 하나의 긴 궤적을 따라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오후에 나와 새벽에 나는 같은 소시지의 다른 단면일 뿐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새벽에 나를 깨운 건 오늘 밤이 아니라 오늘 낮이었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이제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엉뚱한 데를 다그치는 대신 진짜 범인이 숨어있는 그 시간, 그 자리를 노릴 수 있게 되니까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왜 병원에서는 이걸 잘 안 알려줄까?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비뇨기과에서는 방광과 전립선을 들여다보고 심장내과에서는 심장을 들여다봅니다. 각자 자기 앞에 놓인 퍼즐 조각을 아주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남정출 어르신의 전립선이 깨끗하다는 검사 결과도 사실은 정확했잖아요. 그 조각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따라온 이야기는요. 다리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신장으로, 신장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온몸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긴 흐름이었습니다. 이 흐름 전체를 한 줄로 꿰어야 비로소 진범이 보여요. 조각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다들 알리바이가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느 한 진료가의 잘못이라기보다 흩어진 조각들을 물리하게 눈으로 이어붙이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상이 심하거나 걱정되시면 당연히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다 깨끗하다는데도 밤마다 깨신다면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빈칸을 채워줄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지목하지 않았던 그 진범을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진범을 제대로 노리려면 이 녀석이 유독 어떤 분들에게 더 기승을 부리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왜 어떤 분은 30, 40대는 멀쩡하다가 60이 넘으면서 갑자기 밤마다 시달리게 될까요? 나이 탓이라고 뭉뚱그리기 전에 그 안에 숨은 물리학을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과 관련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얇아지면요, 그 펌프의 힘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 펌프가 하루 종일 힘차게 물을 위로 퍼 올렸는데 근육이 줄면 퍼 올리는 힘이 뚝 떨어져요. 퍼 올리지 못한 물은 그대로 다리에 고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서 있어도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고이는 물의 양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진범이 쓸 수 있는 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정맥 속 작은 문,
판막에 있습니다. 아까 판막이 한 번 위로 올라간 물을 다시 못 내려오게 막아주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문의 경첩도 세월이 가면 헐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문이 착 닫혀서 물이 절대 역류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 문이 살짝 벌어져서 물이 아래로 조금씩 새 내려와요. 그럼 다리 아래쪽에 물이 더 잘 고이겠죠. 다리에 검푸른 핏줄이 구불구불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라는 게 바로 이 문이 망가진 흔적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예전만큼 못 걸으시죠. 그런데 안 걸으면요, 제2의 심장이 놀아요. 펌프가 멈춰 있으니 물이 더 고입니다. 통영에 사시는 곽분남 어르신, 올해 69이신데 이분이 딱 그런 경우였어요. 몇 년 전 무릎을 크게 다치신 뒤로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하시게 됐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늘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나이 탓인 줄만 아셨는데 사실은 안 걸으셔서 다리에 물이 더 고인 거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줄고 판막은 헐거워지고 걷지도 않는다. 다리는 그야말로 물을 끌어모으는 웅덩이가 됩니다. 낮 동안 500ml 고이던 게 700, 800ml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밤에 심장으로 밀려드는 물벼락도 그만큼 커지고 신장이 만드는 오줌도 많아지고 우리는 더 자주, 더 급하게 깨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진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셔서 정강이 앞쪽 뼈 있는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몇 초간 꾹 눌러보세요. 그리고 손을 떼보십시오. 만약 그 자리에 손가락 모양대로 움푹 파인 자국이 남아서 한동안 안 없어진다면 그건 다리에 물이 고여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다리가 물을 머금어 부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증거를 매일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에 신던 신발이 왜 꽉 끼는지, 양말 자국이 왜 그렇게 선명한지, 오래 앉아있다, 일어서면 다리가 왜 저릿저릿하고 퉁퉁한 느낌이 드는지, 이게 다 물이 다리에 고였다는 신호였습니다. 진범은 이렇게 매일 우리 눈앞에서 증거를 흘리고 다녔는데 우리가 못 알아본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내 몸이 저녁마다 나에게 보내던 신호를 이제야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진범을 도와주는 아주 은밀한 조력자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소금 짠 음식이에요. 이 친구는 앞에서 만난 저녁 물처럼 눈에 띄는 공범은 아니지만 뒤에서 진범에게 몰래 실탄을 대주는 아주 교활한 조력자입니다. 우리 몸은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그 소금 농도를 묽게 맞추려고 물을 더 많이 붙잡아 둡니다. 짠! 라면이나 찌개를 드신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몸이 소금 때문에 물을 잔뜩 끌어안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렇게 몸에 물을 많이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분의 물이 고스란히 다리로 내려가 고입니다. 진범이 밤에 써먹을 물탄약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특히 우리 밥상이 참 짜잖아요. 김치에, 된장에, 젓갈에, 국물까지. 그래서 저는 다리를 올리고 걷는 것만큼이나 저녁만이라도 국물을 좀 싱겁게 드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녁에 짜게 드시면 밤에 다리에서 올라올 물의 양 자체가 불어나니까요. 이건 물을 끊으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물은 편하게 드시되 소금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인의 삶 자체가 진범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것도 짚어야겠어요. 예전 우리 조상들은 하루 종일 논밭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끊임없이 걸었죠. 그러니 제2의 심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서 다리에 물이 고일 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앉아서 출근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고 저녁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종일 다리를 안 움직여요. 대전에 사시는 서동팔님 58이신데 이분은 장거리 화물차를 모십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운전석에 앉아 계세요. 이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서너 번씩 깬다고. 나이도 아직 안 많은데 왜 이러냐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저녁 때 발이 퉁퉁 붓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맞다고 운전 끝나고 신발 벗으면 발이 퉁퉁 부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종일 앉아만 계셔서 다리에 물이 고인 거였습니다. 펌프를 하루 종일 꺼 두신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께 두세 시간에 한 번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깐이라도 걸으시라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서 다리를 꼭 올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몇 주 하시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사실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일 앉아 있는 젊은 직장인도, 서서 일하는 분도, 짜게 드시는 분도 다 진범에게 물탄약을 대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세요? 이건 내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다리에 물을 모으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니까요. 방식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 물의 법칙은요, 사실 우리 밤 화장실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알고 나면 세상 곳곳에서 똑같은 물리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비행기를 오래 타보신 분들, 내릴 때쯤 신발이 갑자기 꽉 껴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몇 시간을 좁은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 있으면 다리를 안 움직이니 제2의 심장이 멈추고 발에 물이 퉁퉁 고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비행 뒤엔 발이 붓는 거예요. 항공사에서 자꾸 일어나서 걸으라고, 발목을 까딱거리라고 안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펌프를 좀 돌리라는 거죠. 우리 밤 이야기랑 원리가 똑같아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미용실에서, 매장에서 온종일 서 계시는 분들은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오래되면 종아리에 검푸른 핏줄이 붉어지는 하지정맥류가 잘 생깁니다. 이것도 다 중력이 다리에 물을 몰아넣은 흔적이에요. 임신하신 분들이 다리가 잘 붓는 것도 비슷합니다. 몸에 물도 늘어나고 커진 자궁이 다리에서 올라오는 혈관을 눌러 물이 잘 못 빠지니까요. 보세요. 공중에서도, 주방에서도, 뱃속에 아기를 품은 몸에서도 똑같은 물과 중력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순한 법칙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똑같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물리학의 힘입니다.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완전히 달라 보이던 현상들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새벽 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시각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핵심은 이시라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잠든 시각에 두세 시간을 더한 때예요. 밤 10시에 주무시는 분은 자정에서 새벽 1시쯤 깨시고, 자정에 주무시는 분은 새벽 2시에서 3시쯤 깨십니다. 다리에서 물이 심장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그 두세 시간이 여러분만의 알람 시계인 셈이죠.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쯤 눈이 떠지시나요? 아마 그 사이가 딱 두세 시간일 겁니다. 신기하시죠? 그건 여러분 몸이 고장나서 울리는 알람이 아니에요. 다리에서 심장까지 물이 정직하게 흘러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몸이 정확히 지켜서 울리는 아주 성실한 물리학의 알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밤 실제로 여러분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치 몸속에 작은 카메라를 하나 달아놓은 것처럼요. 밤 11시, 하루를 마친 여러분이 자리에 눕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죠. 바로 그 순간 종일 다리에 눌러 앉아있던 그 물이 신호를 받습니다. 아, 이제 위로 갈 길이 열렸구나. 누우니 다리와 심장의 높이가 같아지면서 그 무겁던 중력의 장벽이 스르륵 사라진 거예요. 물이 다리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위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느끼세요. 곤히 잠드셨으니까요. 그런데 몸속에서는 소리 없는 이사가 시작됐습니다. 발목에 고여있던 물, 종아리에 배어있던 물이 정맥을 타고 졸졸 심장 쪽으로 돌아옵니다. 500ml가 넘는 물이 두세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동하는 거예요. 느긋한 밤 기차처럼요. 새벽 1시쯤 물이 슬슬 심장 언저리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심장 위쪽 방이 조금씩 차오르죠.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심장은 잠자코 물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 2시, 드디어 물이 다 모였습니다. 심장 위쪽 방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죠. 이제 심장이 화들짝 놀랍니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러다 넘치겠는데. 심장은 즉시 비상 신호를 뿜어냅니다. 그 신호는 핏줄을 타고 쏜살같이 신장으로 달려가요. 신장아, 당장 물을 빼내라. 신장은 명령을 받자마자 밸브를 활짝 엽니다. 맑은 물이 콸콸 걸러져 방광으로 쏟아지죠. 방광이 차오릅니다. 점점. 그러다 어느 순간 방광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꽉 찼어요. 비워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스르르 눈을 뜹니다. 깜깜한 방, 아직 한밤중인데. 아, 또 화장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저 성가시게만 여겼던 그 깨어남 하나에 이렇게 긴 물의 여정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 마신 물 한 잔 때문이 아니라 낮 동안 다리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밤새 조용히 심장으로 돌아온 그 물 때문에 이 모든 드라마가 여러분이 잠든 사이 소리 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흐름을 머릿속에 잘 그려두세요. 이 그림이 선명해야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도 훨씬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아주 고약한 악순환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왜 방치하면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새벽 2시에 깹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눕지만 한번 끊긴 잠은 예전만큼 깊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어떻게 되죠? 움직이기가 싫어집니다. 산책은커녕 소파에 눕고만 싶죠. 그런데 안 움직이면 제2의 심장인 종아리 펌프가 놀아요. 펌프가 놀면 다리에 물이 더 고입니다. 다리에 물이 더 고이면 그날 밤엔 심장으로 밀려드는 물벼락이 더 커지고 더 자주 더 급하게 깨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깼기 때문에 피곤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안 걷고 안 걸었기 때문에 또 깬다.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바퀴가 한 번 구르기 시작하면 점점 빨라져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깨던 게 어느새 매일 밤이 되고 하룻밤에 두세 번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두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렇다며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이가 아니라 이 악순환의 바퀴가 조용히 굴러온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바퀴는 딱 한 군데만 끊어도 전체가 멈춘다는 겁니다. 잠이 깊어지면 낮에 덜 피곤하고 덜 피곤하면 더 걷게 되고 더 걸으면 다리에 물이 덜 고이고 그러면 밤에 덜 깨죠. 아까 그 악순환이 이번엔 반대로 좋은 쪽으로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 하나가 단순히 하룻밤을 편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나쁜 바퀴를 멈추고 좋은 바퀴를 굴리는 그 첫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왜 하필 새벽에 깨는 게 그렇게 몸에 안 좋을까요? 그냥 잠이 좀 부족한 것뿐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잠은요, 밤새 똑같은 깊이로 쭉 자는 게 아닙니다. 파도처럼 깊어졌다, 얕아졌다를 반복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과 뇌를 가장 깊이 회복시키는 그 깊은 잠은 대부분 잠든 뒤 앞쪽 서너 시간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밤 11시에 주무셨다면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가 몸으로 치면 가장 값진 황금 시간대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의 대청소도 바로 이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자, 그런데 진범이 우리를 깨우는 시각이 언제였죠? 정확히 새벽 2시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가장 값진 황금 시간대 한복판이에요. 진범은 참 얄궂게도 우리가 제일 깊이 회복해야 할 바로 그 순간을 골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화장실 한번 다녀오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룻밤 잠에서 가장 알짜배기 부분을 뚝 잘라내는 셈이에요. 이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화장실 다녀와서 금방 다시 잠들었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질 않다고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잠들어도 한번 깨진 그 황금 시간대는 온전히 돌아오지 않거든요. 끊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 잠은 처음에 그 깊이까지 좀처럼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순히 잠의 길이가 아니라 이 깊은 잠이 끊기지 않고 통째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새벽 2시에 안 깨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이 진범 이야기에 비춰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이 물리학이 얼마나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더 실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다리가 붓지도 않는데 왜 밤에 깰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다리에 물이 고이는 게 늘 눈에 보이는 부종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살 사이사이 미세한 틈에 물이 조금씩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장이 이 물벼락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물이 조금만 밀려와도 심장이 화들짝 놀라 비상 신호를 뿜습니다. 그러니 붓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진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이 적어도
여러분 몸이 예민하면 충분히 깨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상하게 겨울에 더 심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물리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날이 추우면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려고 피부 쪽 혈관을 확 조입니다. 그럼 팔다리 표면에 있던 피와 물이 몸 안쪽, 그러니까 중심 혈관 쪽으로 몰려요. 안 그래도 밤에 다리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추위 때문에 중심으로 몰리는 물까지 더해지니 심장이 느끼는 물의 양이 더 커지는 거죠. 게다가 겨울엔 춥다고 덜 걸으시잖아요. 제2의 심장도 게을러지고요. 그래서 겨울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찾게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이게 참 재밌는데요. 낮에 잠깐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면 그때도 화장실이 급해지던데 왜 그럴까요? 자,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사실 스스로 우리 이론을 증명하신 겁니다. 낮에 누우시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 중력의 방향이 뒤집히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심장으로 몰려갑니다. 그럼 심장이 신호를 보내고 신장이 오줌을 만들죠. 그래서 낮잠 자다가도 화장실이 급해지는 거예요. 밤에 벌어지는 그 일이 낮에 축소판으로 일어난 것뿐입니다. 어떠세요? 딱 들어맞죠? 네 번째 질문. 심장이나 콩팥이 안 좋으면 더 심한가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심장이 약하면 다리에서 올라온 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더 많이 고이고요. 정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어도 물이 잘 안 빠져 밤에 더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주 정직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다리 올리기나 걷기로도 별 차도가 없거나 밤에 깨는 횟수가 갑자기 확 늘거나 다리 붓기가 심하고 숨이 차는 증상까지 겹친다면 이건 혼자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꼭 병원에 가셔서 심장과 콩팥 그리고 혈당 상태를 한번 살펴보셔야 해요. 오늘 이야기는 건강한 분들의 흔한 밤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지 병을 진단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 그럼 젊은 사람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젊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젊을 때는 근육 펌프가 튼튼하고 판막도 쌩쌩하니까 다리에 물이 고여도 밤에 심장으로 돌아오는 양이 적어서 잘 안 깨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젊은 분들은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고 다리가 무겁죠. 진범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젊은 몸이 아직은 그 녀석을 잘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젊으실 때부터 다리를 아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증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진범의 정체도 알았고 그 녀석이 누구에게 더 강한지도 알았고 왜 그런 오해들이 생겼는지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밤을 되찾을 수 있느냐?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중력의 횡포 앞에서 우리는 그냥 매일 밤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진범이 누군지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아주 영리하게 그 녀석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힘과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힘을 지렛대 삼아 내 편으로 돌려 세우는 거죠. 가장 중요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오늘 밤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에 거실 소파나 침대에 편안히 누우세요. 그리고 푹신한 쿠션이나 이불을 돌돌 말아 높이 쌓은 다음 그 위에 두 다리를 척 올려두는 겁니다. 핵심은요, 다리의 높이가 반드시 가슴보다, 그러니까 심장보다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냥 편하게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눈을 감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지금 중력의 방향을 통째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하루 종일 물을 다리에 가둬놓던 그 중력이 이제는 거꾸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해요. 미끄럼틀 위에서 물을 붓는 것처럼 종아리와 발목에 고여있던 그 500, 600ml의 물이 중력을 타고 아주 빠르게 가슴 쪽으로 주르륵 쏟아져 내립니다. 침대에 누워서 2-3시간 걸리던 그 일이 다리만 올리면 20분 만에 끝나요.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물벼락을 맞은 심장은 곧바로 비상신호를 뿜어냅니다. 여러분은 아직 잠들지 않았죠. 정신이 말짱해요. 그 사이 신장이 부지런히 밸브를 열어 오줌을 만들어 오줌보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올리고 누워 계시는 동안 슬슬 화장실이 마려워지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했다는 신호입니다. 반갑게 맞이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딱 한 번 다녀오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다리에 쌓였던 그 지긋지긋한 중력의 빚을 잠들기 전에 시원하게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오줌볼을 완전히 비우고 침대에 누우면 다리에서 새로 올라올 물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밤새 평온할 거고 신장은 원래의 수면 모드로 돌아가고 뇌는 새벽 내내 아무 방해 없이 그 거룩한 대청소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남정출 어르신은 이 방법을 2주쯤 해보시고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통잠을 주무셨다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밝던지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방어책도 있어요. 바로 낮 동안 애초에 물이 다리에 고이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방법은 의외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바로 걷기입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을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2의 심장입니다. 이게 참 절묘한데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그 안쪽 혈관을 꽉 쥐어짭니다. 치약 튜브를 아래에서 위로 쭉 짜듯이 다리에 고인 피와 물을 위쪽으로 확 밀어 올려줘요. 게다가 우리 다리 정맥 속에는 판막이라는 작은 문이 달려 있어서 한번 위로 올라간 물은 다시 아래로 못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자주 걸으시면 이 제2의 심장이 쉬지 않고 물을 퍼올려서 다리에 물 웅덩이가 생기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거죠. 생각해보면 남정출 어르신이 왜 걸음걸이가 그렇게 꼿꼿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평생 우편집 배원으로 온 동네를 걸어 다니셨으니 다리 펌프 하나는 아주 튼튼하셨던 거예요. 반대로 하루 종일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한자리에 붙박이로 서 계시는 게 다리한테는 제일 나쁩니다. 혹시 오래 앉아 일하신다면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까치발 운동을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제2의 심장이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정임 어르신처럼 직업상 하루 종일 서 계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탄력이 좋은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는 거예요. 이건 또 완벽한 물리학입니다. 밖에서 다리를 팽팽하게 조여주면 실핏줄 밖으로 물이 새어나가 고일 공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안에서 물을 밀어내는 정수압을 밖에서 조이는 스타킹의 힘이 딱 맞받아 균형을 이루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기억나시죠? 여기에 몇 가지만 더 챙기시면 정말 완벽해집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안전수칙 하나입니다. 앞에서 배순길 어르신이 화장실 가시다 넘어지신 이야기 기억하시죠? 깊은 잠에서 막 깼을 때 벌떡 일어서면 중력이 피를 다리로 훅 끌어내려 순간적으로 어지러집니다. 그러니 밤에 화장실을 가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요, 절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침대에 30초쯤 걸터 앉으세요. 그리고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10번쯤 움직여서 잠들어 있던 제2의 심장을 깨워주세요. 그렇게 다리 펌프가 피를 위로 올려주면 그때 천천히 일어서시는 겁니다. 이 30초가 여러분의 손목과 머리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 다리 펌프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침대에 누우신 채로 두 발끝을 몸쪽으로 힘껏 당겼다가 다시 쭉 펴는 동작을 20번쯤 해보세요. 발목만 까딱거리는 이 간단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짜서 다리에 고인 물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굳이 일어나 걷지 않으셔도 누워서 발목만 움직여도 펌프는 돌아가거든요. 세 번째로 저녁 식사 후 30분쯤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걸으면 제2의 심장이 낮 동안 고인 물을 부지런히 퍼올려주고요. 땀과 함께 몸속 소금기도 조금 빠져나갑니다. 아까 소금이 진범의 조력자라고 했잖아요. 저녁 산책은 그 조력자까지 같이 물리치는 셈이에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도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올리실 때 자세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좋아요. 베개나 쿠션은 발목만 살짝 올리는 게 아니라 종아리 전체가 편안하게 걸쳐지도록 받쳐주세요. 무릎은 아주 살짝 굽히시는 게 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핵심은 발이 심장보다 높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0분이면 다리의 물은 거의 다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30분을 넘기면 오히려 지루하시니 그 사이 편하게 텔레비전 한 편 보시는 정도가 딱 좋아요. 마지막으로 아주 흔한 실수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다리를 올리고 물을 심장으로 돌려보냈으면 반드시 잠들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셔야 합니다. 간혹 다리를 올린 채로 스르륵 잠들어 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애써 심장으로 돌려보낸 물이 도로 오줌보에 차서 결국 새벽에 또 깨십니다. 그러니 다리 올리기와
자기 전 화장실은 반드시 한 세트로 기억하세요. 올리고, 비우고, 눕는다. 이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밤에만 애쓰지 마시고 하루 전체를 조금 다르게 설계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하루에 4번 제2의 심장을 깨워주는 거예요. 첫째, 낮 동안 1시간에 한 번쯤은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걸으세요. 텔레비전 보시다가도 광고 나올 때 일어나 방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앉아만 계시면 그 시간 내내 다리에 물이 고이니까요. 둘째, 오후에 잠깐 짬이 나면 소파에 기대 다리를 잠깐 올려두세요. 낮에 미리 조금씩 빼두면 밤에 몰릴 물의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셋째, 저녁 먹고 30분쯤 가볍게 산책하세요. 하루 중 다리에 가장 많이 고인 물을 잠들기 전에 미리 퍼올리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넷째, 잠들기 20분 전 쿠션에 다리를 올려 마지막 정리를 하시고 화장실 다녀와 눕는 겁니다. 보세요. 아침, 오후, 저녁, 그리고 잠들기 직전. 이렇게 하루에 4번만 다리를 아껴주면 진범이 밤에 써먹을 물탄약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종일 앉아만 있던 다리를 하루에 4번 잠깐씩 움직이고 올려주는 것뿐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압박 스타킹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걸 제대로 쓰는 요령도 잠깐 짚어드릴게요. 오래 서서 일하시거나 종일 앉아 계시거나 저녁에 다리가 유독 많이 붓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써보실 만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는 시점이에요. 아침에 아직 다리가 붓기 전에 신으셔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신어서 낮 동안 물이 고이는 걸 아예 막아주는 거죠. 이미 저녁에 퉁퉁 부은 다음에 신으면 효과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 때는 벗으세요. 누우면 어차피 중력이 사라지니까 밤엔 굳이 조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꽉 조이는 걸 고르실 필요도 없어요. 종아리를 은은하게 감싸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조이면 오히려 피가 안 통해서 불편하거든요. 처음이시라면 약한 압박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다리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함부로 신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먼저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런 경우엔 조이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내 몸에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쓰시는 게 순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맨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조언 다시 짚어봐야겠죠. 세상 모든 전문가가 외치는 그 말, 저녁 6시 이후엔 물도 마시지 마라. 이제 여러분은 이 조언이 왜 반쪽짜리인지 아주 또렷하게 아실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물을 끊는 건 기껏해야 밤에 나오는 오줌의 30에서 40%만 건드리는 일이에요. 나머지 60몇 %, 그 거대한 물결은 여전히 여러분 다리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진범은 그대로 두고 조무래기 공범만 잡는 셈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무작정 물을 끊으라는 조언이 좀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저녁부터 물을 뚝 끊으시면 자는 동안 피가 끈적하게 걸쭉해질 수가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이 마르면 저녁에도 물은 편하게 드세요. 대신 진범이 숨어있는 다리를 공략하시는 겁니다. 다리를 올리고 낮에 걷고 필요하면 스타킹을 신는다. 이게 훨씬 더 똑똑하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사실 저녁 물 끊기 말고도 우리가 흔히 붙잡고 있는 헛다리 짚기가 몇 개 더 있어요. 이참에 같이 정리하고 갑시다. 어떤 분들은 잠들기 전에 소변을 최대한 오래 참으면 방광이 단련돼서 밤에 덜 깬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거꾸로예요. 소변을 자꾸 참으면 방광에 무리가 가고 진범이 만든 그 많은 물은 어차피 밤에 방광을 채웁니다. 참는 걸로는 물의 출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잠들기 직전엔 시원하게 다 비우고 눕는 게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뇨작용이 있다는 음식이나 차를 무조건 다 끊으려고 하세요. 파시니, 옥수수, 수염차니 하는 것들을 겁을 내시죠.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밤 오줌의 대부분은 음식이 아니라 다리에서 올라온 물입니다. 몇몇 음식 끊는다고 진범이 잡히지 않아요. 괜히 좋아하시는 것만 못 드시고 스트레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 대신 다른 걸 마시면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저녁에 커피나 진한 차를 드시면 그 안에 카페인이 오히려 신장을 자극해서 오줌을 더 만들게 합니다.
물이 무서워서 커피를 드셨다가 진범에게 조력자를 하나 더 붙여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목마르면 맹물을 편하게 드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참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돈이 한 푼도 안 든다는 겁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기계도 무슨 건강식품도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쿠션 하나 그리고 두 다리, 그게 전부입니다.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이 압박 스타킹 하나 장만하시는 정도면 충분하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걸 내 편으로 돌려 세우는 데는 사실 돈이 아니라 이치를 아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물은 대체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하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낮에는 충분히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새 몸이 물을 부지런히 걸러냈기 때문에 아침엔 몸이 살짝 마른 상태거든요. 낮 동안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끈해져서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낮에는 물을 아끼지 마세요. 저녁에는 평소처럼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다만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벌컥벌컥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들이켜는 것만 살짝 피하시면 돼요. 이건 물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목마르면 한 모금씩은 얼마든지 드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는 새벽 오줌의 양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밤에 자다 깨서 정말 목이 마르시면 억지로 참지 마세요. 입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 한 모금 드시면 됩니다. 물을 무서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내내 확인했듯이 진짜 문제는 입으로 들어간 물이 아니라 다리에 고였다 밤에 올라오는 그 물이었으니까요. 물을 끊는 게 아니라 다리의 물을 다스리는 것,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만났던 분들이 그 뒤로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김해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하정임 어르신, 하루 종일 좌판 앞에 서 계셔서 다리에 물이 많이 고이던 분이요. 이분은 압박 스타킹을 신고 저녁마다 가게 정리하고 집에 오시면 벽에 다리를 척 올려두는 걸 습관으로 만드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대요. 다리 올린다고 오줌이 무슨 상관이냐면서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그날 아침 얼마나 얼떨떨 하셨는지 저한테 전화하셔서 한참을 웃으셨어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서동팔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두세 시간마다 갓길에 잠깐 차를 세우고 종아리를 풀어주고 집에서 다리를 올리시고 저녁 국물을 좀 싱겁게 드셨죠. 그랬더니 하룻밤에 서너 번씩 깨던 게 한 번으로 줄었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나이 탓, 직업 탓인 줄만 알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원리를 아니까 손댈 때가 보이더라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원리를 아니까 손댈 때가 보이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은 대개 모름에서 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니까 나이 탓, 병 탓하며 막연히 겁을 내고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숨은 물리 법칙을 딱 이해하고 나면 두려움이 스르륵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섭니다. 막막하던 밤이 손댈 수 있는 밤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남정출 어르신도, 하정임 어르신도, 서동팔님도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진범이 누군지 알고 그 녀석을 잡는 법을 아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그분들과 똑같은 지식을 손에 쥐셨어요. 이제 사건 파일을 완전히 덮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혀낸 걸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새벽 2시에 우리를 깨우는 진범은 저녁에 마신 물도 나이든 오줌보도 전립선도 아니었습니다. 진범은 하루 종일 우리 다리에 물을 밀어넣은 중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녀석을 잡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잠들기 1시간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20분에서 30분 누워 있다가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주무시기. 둘, 낮에는 부지런히 걸어서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움직여주기. 이 두 가지예요. 참 단순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겪는 이 불편함은 알 수 없는 노화의 저주도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도 아니에요. 그건 그저 내 몸속을 흐르는 물과 지구가 그 물을 끌어당기는 힘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줄다리기입니다. 내 몸을 신비한 무언가로 두려워하는 대신 물이 흐르고 고이는 하나의 배관 시스템으로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하나의 우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명쾌하고 편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이해로 바뀌고
이해가 다시 아주 구체적인 힘이 되어 우리 손에 쥐어지니까요. 오늘 밤 나를 깨울 뻔했던 그 물을 이제 우리는 잠들기 전에 미리 다스릴 수 있게 됐잖아요.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첫날 밤부터 마법처럼 딱 멈춰주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다리에 물을 쌓아온 하루하루의 습관이 하룻밤 만에 싹 바뀌긴 어렵거든요. 그러니 하루 해보고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며칠만 꾸준히 다리를 올리고 저녁에 좀 걷고 국물을 싱겁게 드셔보세요. 그러면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사나흘쯤 지나면서 깨는 횟수가 하나둘 줄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딱 일주일만 속는 셈 치고 해보시길 권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몇 년째 어쩔 수 없는 나의 탓이라고만 여기며 포기했던 일이 알고 보니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입니다. 막막함이 사라지고 오늘 밤 당장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손에 쥐어졌으니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꾸준히 해도 별 차도가 없거나 붓기가 심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그때는 꼭 병원에서 심장과 콩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건강한 분들의 흔한 밤을 편하게 만드는 지혜이지 병을 대신 진단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점만 잊지 말아주세요.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을 조금 다른 마음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귀찮고 성가시게만 여기던 새벽 이시의 그 깨어남 뒤에 이렇게 거대하고 정교한 우주의 법칙이 숨어 있었다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서서 지구의 중력과 싸우는 동안 몸은 다리에 쌓인 물을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쳐 누우면 그 물을 조용히 심장으로 돌려보내고 심장은 그걸 감지해 신장에게 알리고 신장은 밸브를 열어 균형을 맞춥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이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사이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새벽에 문득 깨시더라도 예전처럼 짜증부터 내진 않으셨으면 해요. 아,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서서 살았구나. 내 몸이 그 흔적을 이렇게 성실하게 정리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번 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미리 다리를 아껴두면 그 정리마저 잠들기 전에 끝낼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두려움이 이해로, 이해가 다시 평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한번 바뀌면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녁에 양말 자국을 볼 때마다, 다리가 무거울 때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물과 중력의 조용한 줄다리기를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사소해 보이던 일상 속에 이렇게 깊은 이치가 숨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조금 더 경이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꼭 쿠션을 높이 쌓고 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보세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힘인 중력이 어떻게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조용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숨어있는 이치 하나를 이해하고 그걸 내 삶에 써먹는다는 것. 이건 정말이지 이토록 실용적이면서 또 이토록 경이로운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우리 가족, 부모님, 옆집 어르신께도 이 진범의 정체를 꼭 알려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깊고 편안한 밤을 되찾으신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는 중력을 내 편으로 삼아 단 한 번의 깨어남도 없이 아침 햇살까지 곤히 이어지는 그런 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